세상 풍경 중에서 제일 아름다운 풍경, 모든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풍경. 세상 풍경 중에서 제일 아름다운 풍경, 모든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풍경. 세상 풍경 중에서 제일 아름다운 풍경, 모든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풍경. 세상 풍경 중에서 제일 아름다운 풍경, 모든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풍경. 모든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풍경. 조합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여러분의 조합원 소리지기 노래꾼 손병휘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함께 나눈 노래가 이 풍경이라는 노래입니다. 예, 풍경. 풍경이라는 노래인데 시인과 촌장이라는 그런 듀엣이 만들고 부른 노래입니다. 나온 지가 한 30년 정도 됐을 거예요 아마. 와, 네. 진짜 오래됐네요. 예, 어떻게 보면 30년 전의 그 체제에서 겨우 지금 다시 마이너스로 갔다가 올라온 것 같은데, 오늘 콘서트 사람은 예고해 드린 대로 본격적인 먹방입니다. 마음껏 드시고 마시고, 예, 10리터 정도의 와인도 준비했고 10리터. 예, 밀맥주 그리고 보리맥주 다 준비했어요. 와. 조합원들 오셨고 직원들도 시간 되는 분들 오셨습니다. 우리 DDCO로 몇 년 동안 열심히 하셨던 이 국민TV 지하 카페에서 그 본격적인 음악 프로그램이라고 한다면 콘서트 사람이 아니라, 예, 김민기, 최재민, 김민기 DDCO가 있었죠. 네. 그 기획자이고 진행자 하셨던 우리 드러머 김민기 씨 오셨습니다, 여러분. 예, 오늘 먹방을 같이 하실 주요 패널들 벌써 지금 뭐 하나둘씩 나오고 있습니다만, 먼저 우리 노정면 앵커 오셨습니다. 야, 진짜 잘생겼다. 자, 그럼 오늘은 좀 보통 요즘에 화장빨과 의상빨로 새로운 외모 패권주의를 실천하고 있는 우리 김영민 씨 오셨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외모를 진짜 팬 거 같은데 예. 패권이 아니다. 그리고 저랑 그 10m 정도 바깥에서 보면 형제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 있는 우리 노정열 씨. 개그의 이병헌입니다. 옆모습 봐주세요. 네. 그러면 저도 제 자리에 가서 본격적으로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옛날 제가 대선 하면은 생각나는 게, 대선 전날에 네. 방송 만들면서 대선 전날 하면은 이 사건을 잊을 수가 없어요. 2002년 12월 18일 밤. 그때 이제 정몽준 씨가 벌써 그래요. 그 김은국의 게임에 넘어가서 게임을 뭐야 들이대. 그래서 이제 김은국 게임에 넘어가가지고 이제 정몽준 지지철회를 했잖아요. 노무현 그렇죠. 대통령에 대해서. 그리고 그날 우리 손병희 형님하고 이정열 형하고 김갑수 형하고 명기남 문성건 이 다섯 분이 술을 먹고 이제 방송을 시작하는데, 그래도 우린 이길 수 있다. 여러분 죽지 말고 내일 승리의 날을 맞자. 막 애써서 이렇게 막 하고 있는데 경기 부양책이 아니라 분위기 부양책을 막 쓰는데 분위기가 너무 침울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명기남 형님이 갑자기 문 목사님이 보고 싶다. 그리고
문성근 선배 그때 그때 막 눈물을 흘리면서 분위기가 너무 싸해지고 완전히 초상집 분위기가 됐는데 맞아요. 예. 그때 옆에서 우리 병 형님 막 열심히 뭐 바위처럼 부르고 뭐 예. 막 분위기를 북돋았던 그런 예. 그때 그림. 벌써 15년 전. 맞아요. 12월 18일 뚜렷이 기억합니다. 진짜. 예, 난 그거 이제 그 현장을 취재해서 오마이뉴스에 올린 그런 기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 그 기자 이름이 시민 기자 이름이 김민하였고 본명 김태일. 예, 지금 팩트 TV의 대표죠. 예,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때 형님 분위기 좀 얘기해 보세요. 어땠어요? 12월 18일 날. 사실은 방송 예정이 없었어요. 없었는데 이 김갑수 씨한테 전화가 왔지. 김갑수 씨는 누구냐면 대한민국의 김갑수 씨가 한 대여섯 분 돼서. 그렇죠. 알고 있는 김갑수도 그 정도 되는데 꽁지머리 김갑수 아니고 그 민중연합당의 그 김갑수 씨도 아니고 배우 김갑수도 아니고. 예, 배우 김갑수도 아니고 그 부산 창원에서 방송하다가 그해 10월달에 전격적으로 서울 와서 노무현 대통령 그 선거 운동을 했었던. 근데 그분이 이제 주장을 해서 노무현 라디오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 인터넷 라디오를. PD. 예. 그래서 거기에 이제 전격적으로 결합을 했는데 저랑 이정열 씨. 예. 그래서 이제 2시간씩 맡아서 했죠. 처음엔 김갑수 씨가 2시간 했었고 이선영이라고 하는 후배 아나운서가 와서 2시간을 맡고 저랑 이정열 씨랑 2시간을 맡고 그렇죠. 이 사람 생각하니까 또 마왕 신해철 씨가 2시간을 맡고 뭐 정렬이 형도 했을 건데. 네, 나중에 그때 왜 개그맨들이 거의 다 이해창 라인을 그렇죠. 예. 그럴 때 빡 돌아갔고 빡 돌았다는 표현은 좋네요. 네. 그냥 찾아왔어요. 네. 우리 방송으로 찾아와서 다들 개그맨이 그런 게 아니다라고 해서 손병희와 좌우로 정렬 뭐 이렇게 컨셉을 해서 우리 정렬 방송을 했었죠. 어서 오세요. 네. 그랬는데 12월 18일 그 시간엔 방송 예정이 없었는데 김갑수 씨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그 대전인가 어디쯤 휴게소쯤에서 차를 세워놓고 명희 씨 방송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비슷했어요. 그치. 명희 씨 약간 깔리는 게. 예, 알았어요. 그래서 그리고 전화를 받고 나갔죠. 택시를 타고 그렇게 해서 방송을 시작해서 이렇게 있는데 어느 순간 이제 두 분이 들어오신 거예요. 명계남, 문성근 이 두 분이 취해서 들어왔어. 술을 드시고 오셨어요. 그러니까 술을 드시고서는 기분 좋게 술을 드시다가 그 만행 얘기를 듣고서 만행 오신 거지. 폭거. 네. 그리고 이러저런 얘기 하는데 갑자기 그런 거예요. 명계남 선생이 야, 근데 이렇게 목사님이 보고 싶냐? 바로 이제 무조건반사처럼 이 옆에 있는 문성근 선배가 뭐 이렇게 시작한 거였는데 그래서 그 김갑수 형님이 문짱이 아니라 짝이라고 문짱님 아니 울지 말라면서 우리 보고는 그래놓고 왜 본인이 우냐고 그러니까 술자리 때 막 우린 질 것 같다 그동안 뭐 노무현 당선을 위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안 될 것 같다 이런 마음에 다 그냥 그 침울한 분위기 속에서 이길 수 있어 그런데 본인이 와가지고 마이크 앞에서는 우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떤 분은 그 소식이 들려왔을 때 오히려 안심을 하고 푹 주무신 분도 계셨대요. 노혜경 선생 같은 경우 그 뉴스를 듣고서 지지자들이 결집해서 우리 무난히 이길 수 있겠구나 라고 해서 푹 주무셨다 그러는데 우린 또 선수를 뛰고 있었으니까 방송을 하고 있었으니까 또 굉장히 결사적이었으니까 그런 마음의 여유는 없었죠. 예.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15년 전 얘기가 이렇게 그때 39만 표 차이밖에 안 났었나요? 그때 노무현 대통령 엄청났죠. 그리고 그 다음 날인 19일 날 그 맨하탄 호텔 지금 렉싱턴 호텔이지만 그 근처에 우리 방송국이 있었고 그 근처에서 가장 가까운 사우나가 거기밖에 없었으니까 거기 지하에 사우나를 갔어요. 맨하탄 호텔 시절에 거기서 두 사람을 봤죠. 이인재. 인재는 나오지 않겠습니다. 인재는. 자, 이제 안 나오더라고요. 이 다음 사람은 이제 성대모사 안 될 거야. 누군데? 김민석. 김민석. 그분은 김민세 씨 아닌가요, 성함이? 아무튼 김민세. 개인적으로 친한데도 제가 욕을 합니다. 이번에 그래도 열심히 하셨어요. 그렇죠. 네. 그게 이제 이번 캠프의 미덕일 수도 있겠다고. 아니 둘이 같이 들어왔어요? 둘이? 네? 아니 사우나에 둘이 있었다고. 같이, 각각. 거기서 각각 온 거예요. 네, 각각 왔는데 이인재 씨가 생각보다
생각보다 배가 좀 더 많이 나왔구나라고 느꼈고 인제는 김민석 씨는 뭔가 자료들을 검토하면서 측근으로 보이는 사람 한 명이랑 계속 그 심각한 얼굴로 뭔가 토의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거 보고서 오늘 선거 결과가 잘 나오겠구나. 뭐 이런 적이 있었죠. 실은 저는 어저께 선거 결과 보고 오늘 아침 일어난 다음에 다 기절했었죠. 기절했어요. 놀다가 기절했는데 1992년 대선 끝나고 그 다음 날 아침에 한겨레 신문의 만평 박재동 선생이 그때 현역으로 있을 때 만평이 사람들이 걸어가고 있는데 가슴이 이제 다 구멍이 뚫려 있는 거야. 92년도면 맞아. YS가 한번 해야지. 그러니까 그때 사실 전면전으로 붙은 건데 김대중 후보가 이제 진 거잖아요. 범주 단위로 네네. 가슴이 뻥 뚫려 있는 건데 그 만평을 보면서 저는 전교조 선생님들이 그렇게 생각이 났어요. 그때 그 노조로 인정을 받지 못하고 해직당하고 그랬었는데 그 선생님들이 굉장히 열심히들 하셨거든. 근데 이 선생님들 눈에 밟힌다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오늘 아침에 저 일어났을 때 다른 의미로 눈에 밟힌 게 있었어요. 바로 MB 박근혜 그 정권 때 해직당한 잘린 언론인들이죠. 국민 여러분, 이 MB는 절대로 언론을 탄압한 적이 없습니다. 노정래 기자는 원래 이렇게 제야에 사는 걸 좋아합니다. 여러분, 이 MB는 사자방에 절대로 갇히지 않습니다. 박근혜가 대신 들어갔기 때문에 저는 절대로 들어갈 일이 없습니다. 땡큐 박근혜. 저를 한 번이라도 면회를 와주시길 바랍니다. 참 하늘도 솟고 땅도 솟았습니다. 참 나쁜 국민들입니다. 저 사면해 주실 거죠, 문재인 대통령? 사면 안 하셔. 감사합니다. 사면은 없습니다. 맞아요. 그러셨는데 기분이 어떠셨어요? 예, 노정민 씨. 자기들끼리는 다 재밌는 얘기만 하고 왜 이상한 거 물어보고 그래. 역할 분담이 있어. 그러니까 재밌게 얘기하면 돼요. 네. 근데 이런 질문을 좀 받았어요. 그렇죠. 네. 언론사에 이제 기자들한테도 받고 이제 친한 후배들한테도 이런 질문 받았는데, 야 진짜 질문 참 후지다. 그 뭐 누구한테 뭐 소감이 어떻습니까? 소회가 어떻습니까? 제가 후배들 가르칠 때 그런 거 절대 물어보지 말라고 그러거든요. 상투적이니까. 네, 상투적이니까. 네. 그렇긴 해. 그래도 답을 하자면 뭐가 안 떠오르더라고요. 저도 그 정도로 먹먹하셨나 보다. 이 나름대로 이제 언론계 짬밥을 먹었기 때문에 뭔가 근사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진짜 안 떠올라요. 근데 그럼 내가 평상시랑 똑같은가? 그 생각을 해봤더니 그것도 아니에요. 뭔가 좀 이상해지긴 한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뭔지 모르겠어요. 아직은. 그렇구나. 네. 9년 동안 쉬셔서 그 감이 떨어진 것 같아요. 9년 동안 쉬셔가지고 아무래도 그 YTN에서 조만간 연락이 올지도 모르겠다, 오지 않을까라고 다들 이렇게 예상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야죠 당연히. 그렇죠. 네. 일단 언론부터 바로 잡아야죠. YTN에서 연락이 온다고요? 네. 안 그럴 것 같은데. 안 그럴 것 같아요. 네. 어쨌거나 이상호 기자도 이제 소회를 밝혔는데 뭐라 그랬어요? 뭐 아무튼 지난 부정선거 또 세월호 때 이번에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세력들이 있기 때문에 무력을 동원할까 무섭다라고 진짜 걱정을 했었나 봐요. 별짓을 다 하기 때문에. 그래도 다행히 잘 끝났다고 아마 여러분이 SNS를 검색해 보시면 사실 9년 동안 뭐 적폐라고 표현하는데 그 중에 역시 국민들께서 9년 동안 이 언론의 상황을 보면 결국 뭐 손석희 앵커나 JTBC나 또 여타 우리 국민 TV를 비롯해서 많은 독립 대한 언론들이 목소리를 내주긴 했지만 9년 동안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면서 MB의 가장 큰 업적이 사실 언론부터 딱 손보고 가닥 딱 잡고 그래서 진실이라는 게 국민들한테 아젠다가 세팅이 안 되니까 그렇죠. 눈과 귀를 가렸잖아요. 네네. 그래서 아마 이번 문재인 정부가 가장 먼저 할 일은 언론을 제자리로 돌려놓는 것. 그래서 이상호 기자는 우리 해적 기자들 언론 그 앞살이나 이분들이 반드시 제자리로 돌아가야 되고 저는 제일 큰 첫 번째 국민들에게도 다가간 그런 것 같아요. 그 민정수석이 그거 하는 건 자리는 아니죠. 그죠? 권력을 어떻게 행사하느냐에 따라서 다 무궁무진한 권력을 행사할 수 있죠. 민정수석은 국민과 소통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다 가능합니다. 우병우, 응? 그렇구나. 우양우, 예. 우병우는 뭐 검찰들한테
일일이 사건 관련해서 지시하고 그랬었어요. 필터링 없이. 그렇군요. 그럼 여기서 저 추억인데 MB의 목소리로 언론에 대한 입장을 네. 그분 입장은 전혀 언론을 건들거나 길들이거나 탄압하지 않았다는 말씀이십니까? 국민 여러분, 저는 절대로 언론을 건든 적도 없고 탄압할 생각도 없습니다. 원래 언론이 제 겁니다. MBC가 제 겁니다. MB 컴퍼니, KBS가 제 겁니다. 저는 코리아 유니버시티 출신, KBS는 코리아 브로드캐스팅 시스템, SBS 제 겁니다. 저는 소망교회 장로, 소망 브로드캐스팅 시스템, MBN도 제 겁니다. MB 네트워크. 내 거 가지고 내가 맘대로인데 니들이 뭔 상관입니까? 여러분, 저는 언론을 절대로 건든 적이 없습니다. 이거는 명백한 사실입니다. 안 그래, 고대 후배? 자, 박수요. 네. 예. 감사합니다. 문재인입니다. 그렇구나. 오늘 사실은 좀 의아했던 게 우리가 4년인가 5년 만에 드디어 주어와 수어가 일치되는 대통령을 우리가 만났잖아요. 그죠? 예. 뭔 얘기를 하는지 이제 알아들을 수 있는 대통령을 이렇게 만나는 거였는데, 자, 그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이번 대선 때 나는 이거에 주안점을 둬서 활동을 했다. 일단 김영민 씨부터 한번. 지금 사실 이 두 분이 이번 대선을 앞두고 의기투합을 해서 국민TV에 다시 이렇게 들어오셨잖아요. 전 이거 정말 고마웠어요. 소통과 네. 합의였습니다. 일단 두 분께 박수 한번 주시죠. 우리 노정명 기자님, 용민 씨 고생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왜냐하면 그렇죠. 박수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어요. 끊임없이 나오죠. 이 정도로 의미 있는 두 사람이 빠진 자리가 저는 것 얼마나 같은데. 저는 얼마나 기가 허무하고 그 방송을 해도 하는 게 아닌 것 같은 그런 거였거든요. 가뜩이나 안 되는 집안에서 말이야. 근데 두 분이 오신다 그랬을 때 너무너무 기뻤고 지금 역할을 이렇게 했잖아요. 김영민 국장도 그렇지만 이번에 일파만파 있잖아요. 네, 일파만파하고 시선 뭐 하고 그렇습니다만 자평이라고나 할까요? 뭐 일파만파랑 시선은 뭐 한 몸이니까 그냥 합쳐서 말씀을 드리면, 사실 작년 가을에 세팅을 딱 끝내고 올해 하반기부터 바짝 이제 대선을 앞두고 여론 조작을 감시하고 이제 균형을 어느 정도 잡는 시민 네트워크를 이제 구축하는, 그게 목표였고, 그 네트워크 구축의 중심에 이제 어플리케이션, 뉴스 포털 어플리케이션을 둔다. 이게 이제 일파만파의 구상이었는데, 첫 번째 개발에서 상당한 차질을 빚었어요. 그렇죠. 네. 지난해 11월에 오픈을 했는데 제가 홍보를 못 하겠더라고요. 더 이상 우리가 더 이상 명분만 가지고 언론 운동을 할 수 없다. 어느 정도 수준이 돼야 된다라는 그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고 생각해요. 전에는 사실 깃발 꽂으면 사람들이 모였잖아요. 어떤 기대를 가지고 가능성만 보고. 근데 지금은 물건을 보여드리고 이게 어느 정도 값어치가 있다라는 걸 증명해 드려야만 사람들이 모인단 말이에요. 근데 11월에 제가 딱 그 앱 프로그램 개발된 걸 받아들었을 때 제가 깜깜했습니다. 이게 닫아버려야 되나 이런 생각까지 했어요. 근데 주변에서 개념이 좋으니 같이 해보자. 그리고 시민들이 우리가 어떤 좋은 팟캐스트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질 수 있어도 시민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은 정말 힘든 일이다. 지금까지 준비해온 것을 포기하지 말자. 이런 의견들이 있어서 한 번 더 개발을 했고 그 결과물이 이제 3월에 나왔어요. 근데 늦었죠. 그 사이에 대선 일정이 확 당겨져 버렸고 무엇을 위해서 해야 하지? 이런 단기 목표가 사라져 버리니까 굉장히 난감했지만 우리가 대선만 보고 언론 운동을 하는 게 아니다. 물론 이번 대선에도 최선을 다해서 언론 왜곡을 바로잡는 데 일조하자라는 목표가 있었고, 성과라면 제가 스스로 일파만파의 대표이사로서 자평은 가능성을 찾았다. 그리고 개념을 이해하는 상당수의 시민들이 이 네트워크 안으로 들어왔다. 이 사람들과 함께 앞으로 대선 이후 지금 상황에서의 언론 운동을 펼칠 수 있겠다. 이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수 한번. 그러면 동료 언론인이고 또 이제 같이 그 방송 만드는 그런 처지에서 김영민 씨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노중문 씨가 얘기하는. 노 선배는 항상 뭔가 항상 개척을 하시는데 그 개척자들의 뭐 대개 그 속성은 일단 지르고 보자 이런 건데 우리 선배님은 한 적어도 한 20리길은 정확하게 시뮬레이션하고 가자 이런 스타일이세요. 그러니까 이건 뭐 일단 시뮬레이션이 끝나고 실행에 옮겨지면은 뭐 뭐든지 다 잘 되게 돼 있어요. 네. 제가 이 일파만파는 천인 미디어가 원래 이름이에요. 1000명의 시민들이 모여서 뉴스 포털을 확산시키는 네트워크를 구축하자 이 구상인데 그 천인 미디어는 제가 국민TV에 있을 때 구상하고 그걸 구상할 수 있었던 건 조합원 여러분들이 눈에 보였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저는 국민TV에 우리 김용민 PD의 이 끌어당김이 힘을 감당할 수 없잖아요. 이게 끌려왔을 때 조합 잘 몰랐어요. 그리고 조합원들 되게 굉장히 생소했어요. 근데 일을 하면서 보니까 이런 분들이 없는 거야. 이분들이 무엇을 해야 할까? 근데 그런 기획은 우리 조합원들보다 제가 조금 낫잖아요. 그럼 제가 기획하고 같이 뭘 할 수 있을까? 그게 결과물이 천인 미디어입니다. 그게 조금 더 수정 보완돼서 일파만파가 된 거죠. 그래서 그래요. 저는 일파만파 지금 시민 편집단 그리고 사용자의 상당수가 우리 국민TV 조합원들이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일파만파는 주주들 중에 국민TV가 있어요. 소액이지만 저는 이 사업이 국민TV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조합원들하고 계속 이 일을 꼭 성공시키고 싶어요. 45년 해방되고 48년 미군정 3년 다음에 보면 재헌절 따져도 DJ 들어오기 전까지 무려 50년. 반세기 만에. 예, 딱 50년 했고 그다음에 중간에 DJ께서 이따 선대면서 다 하겠지만 네. 노무현 대통령까지 겨우 10년. 중도 보수 10년. 그리고 겨우 지금 이제 문재인 대통령 씌워놨는데 그러더라고요. 저희도 아마 다 똑같은데 저희 개혁방송이랍시고 정책적으로는 많이 반대했잖아요. 그렇죠. 예. 네, 솔직히 그랬잖아요. 그 노무현 대통령 예, 참여정부에 대해서. 예. 그러나 그래도 그 품성과 인품과 기본 시스템이나 그 지향하는 가치 자체를 의심한 적은 없는데 이번에 계속 그러더라고요. 그 50년대 10년 5대1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지난번 9년 합치면 59년 대 10년이라서 5.9대 1 아니겠습니까? 근데 대충 하면 6대 1인데 그래서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똑같이 비유하려면 앞으로 40년 더 한 다음에 국민들께서 비교할 수 있도록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제 드러내놓고 문재인 어용 지지자가 되겠다고 막 하시고 누가? 많은 분들이 네. 유시민부터 해서 자기가 너무 조급했다고 하면서 조급해하지 말자. 그렇다고 비판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예.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5대 1인데 너무 10년 동안 양쪽에서 공격받기도 했고 뭐 그래서 지금 그 말씀이 뭐냐면 일파만파를 그때 문재인 후보가 파란색이라는 거 아시고 만드신 거죠. 한 사람이 파란색 찍으면 만 명이 파란색 찍는다. 빨리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빨리. 어용 방송인 맞죠 지금? 친문 친노 어용 방송인 노종면. 일파만파 지금 한 사람이 파란색 찍으면 만 명이 파란색 찍는다는 걸 만든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대답하면 아까 우리 현 이사장님이 이렇게 물을 흐려놓았지만 좀 그 속칭 반가이가 될 것 같아요. 지금 김용민 브리핑이라고 하는 그런 브랜드를 만들어서 성공을 시킨 다음에 국민TV를 갖고 오셨고 맘마이스 컨셉을 보고 첫 녹화를 볼 때 전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요즘엔 더 놀랐는데 미모가 나날이 출중해지고 화장 점점 잘 받고 메이크업 하시는 분들도 잘 외모 패권주의에 적응하고 가는 그렇죠. 예. 그렇죠. 해주시는 분이 다 조합원님들이세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일본에 가면은 일본에 자주 가잖아요. 일본 가면 거기 예능인이 있는데 푸짐한 그런 외모에 개그맨이 실제 여장을 하고 드레스를 입고 나와서 예능을 휘젓고 다녀요. 일본 예능을. 혹시 그거를 우라카이. 아니 난 몰라. 난 그냥 몰라요? 우라카이. 아 그렇군요. 지금 석 달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개편하고서 네. 그 대선 때까지 그에 대한 자평이랄까, 뭐 하고 싶은 얘기를 할까. 예. 아유 스태프들이 너무 열심히 해주시고 저는 이제 하는 일이 많으니까 예. 그냥 뭐 섭외 전화 한 통 이런 정도만 하고 남 다 알아서 해주세요. 뭐 그러니까 뭐 이건 뭐 무슨 하여튼
협업으로 해가지고 잘 만들어진 그런 우리 프로그램인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정치권들이 파파이스보다는 맘마이스가 낫다. 이런 쪽으로 지금 그 대통합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김어준 씨라고 그 이제 괴 방송인 이 양반이 음모론의 원조. 이 양반이 파파이스 진행해서 나가면은 하고 싶은 말에 한 20% 얘기하면 많이 한 거예요. 왜요? 지가 듣고 싶은 얘기만 물어보니까. 그렇구나. 근데 여기는 무슨 얘기든 다 하게 만드니까 여기서 광을 파시는 거죠.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제 많이들 나오세요. 좀 섭외가 좋습니다. 그것도 있지만 음모론자랑 대담을 하는 것보다는 막말꾼하고 얘기하는 게 좀 낫죠. 그렇지, 지금 트럼프의 시대인데, 그 배치마킹 가지고 홍준표도 나오고 말이죠. 맞아요. 지금 뭐 털패권주의 저 단호히 거부하고 마초이즘 뭐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살면은 더 제 살기는 편하겠지만 21세기형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분명히 존중받아야 될 분이긴 하지만 좀 바뀌어져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하는 얘기 다 듣는다라 그랬잖아요. 그게 사실은 여성성이거든요. 여성성은 일단 얘기 들어주고 공감을 하잖아요. 섣불리 충고를 하거나 재단하려고 그러지 않고 일단 들어줍니다. 예. 그다음에 시작하는 건데 그런 의미에서 그 맘마이스 미덕이 거기에 있는 거 아닌가 싶고 예. 그리고 이제 그 판단은 청취자들이 하면 되니까 한쪽은 몰아가려고 그러지 말고 괜히 억지로 플랜 같은 거 세우지 말고 안 그래요? 심각하게 파파이스를 디스하는 거죠 지금. 플랜이라고. 아니요. 파파이스를 안 디스하는 게 들려. 아니라 제가 먹고 있어서 난 안 들려. 뭔 얘기를 하는지. 파파이스는 파파이스대로 잘 되고. 맘마이스의 맘마이스대로 미래는 어떻게 잘 될 것 됨. 같아요? 맘마이스 뭐 이대로 잘 가야죠.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이제 정치 환경이 어떻게 바뀔지는 알 수가 없는데 이제 이런 비슷한 우리 프로그램들 좀 광고도 많이 들어오고 뭐 하여간 우리가 외연이 넓어지는 프로그램들이 더 많이 생겨서 n분의 1이 됐으면 좋겠고 그래서 이제 카페가 날마다 이제 드글드글하면서 이제 많은 분들이 모여서 방송을 함께하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좋겠고 전 그래서 사실은 몇 달 전부터 제안을 했는데 우리가 역사 교육 케이블 TV를 하나 국민 TV가 그런 데도 없으니까 인수가 아니라 우리가 새롭게 론칭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칠판 하나 갖다 놓고 이제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현대사를 같이 공부를 하면은 이제는 지금 이번에 75%의 국민들이 이제 사실은 그 탄핵 지지하는 국민들이었고 그분 국민들이 반촛불에 대해서 심판을 내렸어요. 홍준표 24%. 나머지는 사실은 촛불에 동조하는 분들이라고 봐도 크게 무리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시민들이 계속해서 역사에 대한 바른 인식을 갖게 된다면 다음도 그 다음도 새누리당, 자유한국당이 안 바뀔 수가 없다고 보거든요. 네. 그런 그 현대사를 비롯한 한국의 그 재미있는 역사. 사실은 그 EJ라는 그런 팟캐스트도 보면은 오늘의 현실 속에서 그 짚어볼 수 있는 과거의 사건, 인물 이걸 얘기하면서 사실 사람들에게 호응을 받았던 거 아닙니까? 역사는 과거의 얘기가 아니라 오늘 얘기고 앞으로의 얘기인데 그런 것들을 TV 교육으로 만든다면 저는 이거 정말 굉장히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프로그램들도 좀 론칭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니 우리 또 선배님들 나오셔서 제가 좀 다른 이야기인데 저는 이게 묻고 싶더라고요. 갑자기 어젯밤 불현듯 그런 생각이 나는데 87년 6월 항쟁이 지금의 촛불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죠. 그래서 촛불혁명으로 탄핵을 시켰어. 그게 87년에 개헌이라고 또 등치를 시키고요. 그 대선이 있었어. 근데 졌잖아요. 근데 이번 대선에서 만약에 문재인 후보가 졌다. 그런 말이 어딨어? 예? 그런 말이 어딨어? 아니 이제 그런 얘기 왜 하냐면은 졌단 말이야. 87년에 졌죠. 졌어. 92년에도 졌어. 예를 들어서 지금 이번에도 졌고 지금으로부터 5년 뒤면은 몇 년입니까? 2017년. 22년. 2022년에도 진다고 생각하면은 나는 그냥 뭐 절망스럽죠. 너무나 절망스러울 것 같은데 그 당대에 치열하게 살았던 우리 선배들께서는 그때 92년 대선에서 졌을 때
어땠을까? 그리고 91년에는 강경대 열사 사망 그렇게 그 살인 사건이 났는데 공권력에 의해서 그땐 또 정원식 사건으로 또 엎었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저 세력들이. 네네. 그랬을 때 낭패감, 좌절감 이건 또 어땠을까? 노정면 씨가 이제 87년에 대학 1학년이었고 네. 그 92년대도 역시 그 20대였으니까 어땠어요? 넘기는 거 봐. 그때 비운권이 일단 있었어요. 넘겨야지. 저는 87년도에 그 부정선거 감시단, 공정선거 감시단. 네. 공정선거 감시단이었나? 예. 공정선거를 왜 감시해요? 그러네. 하여튼 선거 감시단 뭐 해가지고 학교별로 대학생들이 이렇게 조직을 했어요. 공정선거 감시단. 그런가? 하게. 하여튼 이건 마치 홍준표 씨 아들이 적폐청산에 반대한다 이런 말하고 아무튼 예. 그 공감단이라 그랬거든요, 우리는. 저는 이제 그 87년도에 시위 있으면 안 나가면 창피하니까 저 이제 후미에 이렇게 따라다니고 그러면은 꼭 남하구들은 뭐라고 안 해요. 여하구들이 좀 앞으로 나가라고 돌 던질 일이 있잖아요. 저는 그 폭력을 참 싫어하거든요. 돌을 차마 못 던지겠는 거예요. 근데 다들 던지니까 던지는데 운동장 한가운데서 던지면 담을 안 넘어가요. 그러면 여학생이 꼭 와가지고 뭐 하냐고 앞으로 나가라고. 그 여자 누구야? 그리고 저는 사실 지금도 여성들이 두려워요. 근데 그 이제 말씀대로 우리가 탄핵시킨 것처럼 우리 시민들이 탄핵시킨 것처럼 87년도에 이제 개헌하겠다고 직선제하겠다고 했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는 표면상으로는 뭔가 이렇게 이제 뭐가 성과를 거두러 가는 것 같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시위했던 학생들보다 훨씬 더 많은 학생들이 선거 감시인단을 하겠다고 자원을 했어요. 맞아요. 저는 저랑 소개팅한 여하구의 눈치를 보면서 거기 이제 지원해서 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인천 사람이라 인하대. 그 안에서는 이거죠. 선거 전날이요. 다음 날 우리 어디서 모여서 막걸리 파티하자. 그렇죠. 그때도 여론조사 있었거든요. 근데 진대요. 근데 우리는 그걸 하나도 안 믿었어요. 있진 않았어 정말. 외신에서는 김대중이 이긴다고 한다. 우리 그때 이제 고려 제가 고려대 MB 후배인데 이게 이제 언론이 완전히 통제되는 상황으로 생각을 했고 이제 외신에서는 DJ가 이긴다. 이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지 몰라. 구로 사태가 있어서 그나마 위안했어요. 근데 이거 조작된 거다. 그렇죠. 만약 그게 아니었으면 더 심각하게 허탈했을 것 같아요. 유세장 가고 유세에서 저 유인물도 뿌리고 유인물 뿌리다 잡혀가고 막 이런 그렇구나. 좀 험한 일인데. 험한 일 했네. 저쪽은 행동파. 돈 받는 일 아니었어요. 그랬군요. 그리고 그 다음 날 그 총학생회 가서 돈을 주고 구로구청을 갔어요 우리가. 갔을 때 문익환 목사님 입장을 하셨죠. 예, DJ 지지를 확실히 하셨고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막 격앙돼 있는데 문익환 목사님 입장하니까 연호하고 문익환 목사님 들어와서 이 부정선거에 대한 얘기보다는 그 DJ를 지지했던 그거에 대한 그 소외랄까 아니면 변명까지 하셨는데 그게 기억이 나고 며칠 집을 비웠기 때문에 집에 가서 씻고서 다음날 와야지 라고 집에 갔는데 그게 터져버린 거예요. 폭력 진압. 그리고 양원태인가요? 추락해갖고 허리가 신경이 나갔기 때문에 휠체어 신세를 그게 저한테는 그리고 제 친구랑 후배들도 그 잡혀갔을 거 아니에요. 예, 엄청 했어요. 그 현장에 공지영 씨도 있었다 그러던데. 그래요? 그 말씀 공지영 작가님 종종 하시죠. 네. 92년은 어땠어요? 그러니까 87년에는 이 허탈함을 주체할 수 없었는데 92년에는 별로 안 그랬어요. 그냥 졸업하면 뭐하지? 이거 저 입사할 수 있을까? 그냥 그 고민이 훨씬 더 컸어요. 그때 일화가 있는데 87년에 CBS가요. 네. 6월 항쟁 직후에 뉴스를 재개했어요. 맞아요. 1980년에 언론 통폐합과 함께 뉴스 기능, 보도 기능이 박탈당했는데 그때 CBS가 허가받지 않은 뉴스를 내보내면서 그러면 저항을 했고 결국 이제 전두환 정권이 백기를 들었죠. 그렇게 해서 CBS가 뉴스를 냈는데 그 해의 개표 방송을 CBS가 독자적으로 했어요. 그때 뭐 출구조사 이런 거 없었고 자체적으로
선관위는 못 믿으니까 각 개표 현장에 사람을 보내서 그래서 이제 투표 결과를 CBS가 취합을 해서 방송하는 거였는데, 근데 이제 그 너무 허술하게 이 개표 감시단을 만들어 놨는데 다 보낸 게 아니야. 일부만 보냈어. 근데 대선은 다 보내야 되잖아요. 뭐 총선도 마찬가지고. 그렇지. 그래서 그렇게 해서 지원받은 곳만 해서 파견을 하니까 뭐 호남, 서울 이런 데밖에 없는 거야. 그런데 그러면 당연히 김대중 후보가 앞서지. 근데 CBS가 그 하여간 선관위 자료와 병행해서 내는데 어느 시간대 뉴스에서 그 이쪽에 우리 쪽에서 이제 감시단에서 보냈던 개표 결과를 방송을 하는데 김대중 후보가 앞선다. 그 보도하다가 어느 시점부터는 야, 그 보도 빼. 뺐는데 이때부터 밤에 막 KBS, MBC에서 노태우가 유력하다라고 했을 때 CBS에 엄청난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네. 전화를 받는데 호남 사투리를 쓰는 분들이 우리 김대중 선생님 어떻게 됐어요? 하면서 이렇게 계속 사투리 짙은 목소리로 물어보는데 거의 절규한 듯한 그런 전화였어요. 87년도 얘기죠. 87년이죠. 예. 예.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이게 선관위 자료가 현재로서는 가장 신빙성이 있습니다라고 하니까 막 이 전화하던 분이 아니죠. 지금 말씀 혹시 뒤에서 누가 위협을 해가지고 그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제가 지금 물어볼게요. 마음이 거절했으니까. 이번 결과가 만약에 선관위 결과가 조작된 거면은 맞습니다. 만약에 조작이 안 됐으면은 그렇습니다라고 얘기해 주십시오. 상대편이 이렇게 물어본 거야. 근데 그렇게 이거 결과는 맞습니다. 그렇습니다라고 하니까 전화 걸었던 분이 야, 이 개새끼 하면서 그냥 끊어버렸다는 거예요. 예. 그때 그 이야기를 듣는데 마음이 짠하더라고요. 그럼요. 그 간절함의 표현. 네. 사실 92년 대선 마치고 저는 음악을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92년 대선 때 문선을 했거든요. 그 범민주 단일 후보라고 하는 뭐 김대중 후보 문선을 한 꼴이 됐지만 투표 동료를 하는 그런 그 저는 가수였고 남녀 배우가 있었고 변사가 하나 있었는데 내용이 이제 결국은 투표하라는 내용인데 심청이와 신봉사, 그러니까 심청이가 바다에 빠졌는데 염라대왕이 너 투표도 안 하고 여기 왜 왔느냐, 다시 투표하고 오너라, 뭐 이런 거. 예, 그 변사를 누가 했냐면은 이시우라고 지금은 사진 작가가 됐어요. 강화도에서. 예, 평화운동하고 그런 사진 많이 찍는 이시우가 놀랍게도 저보다도 한 살이 어린 놈인데 학번은 같고, 근데 한 10년은 더 돼 보이긴 하지만. 이시우는 그때 그 다음에 사진 작가가 된 거고 저는 그 다음에 가수가 된 거예요. 92년 대선을 마치고 조국과 청춘이라고 하는 서청년 노래단이 같이 합시다. 그래서 저는 가수가 된 거고. 그러니까 92년은 제 인생이 바뀌는 대선이었죠. 노정열 씨는 92년 대선을 어떻게 보내셨어요? 저는 그때 지역적 특수성으로 대전에서 방위를 있었습니다. 뭐 신체가 어디가 부족해서가 아니고 당시에는 또 지역 수급을 하면서 현역 자원인데도 가끔 방위로 빠지고 있어서 그때는 개그맨 되려고 생각은 안 했었는데 그때도 막 깝죽거리고 뭐 오락반장하고 사회부 그랬었죠. 그때도 그러니까 87년도에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그렇죠. 네. 이어서 그런 얘기는 들리더라고요. 분명히 뭔가 대전에 있는 우리 형님 누님들 또 시민들 막 그 체류탄, 지랄탄 그다음에 돌 던져가면서 싸움은 열심히 하는데 대선이 이제 판이 됐어요. 근데 이제 들리는 얘기는 지금 와서 생각해도 중요한 시점이었는데 소위 DJ와 YS가 둘 다 나오니까 그렇죠. 이거 분명히 죽 써서 개 준다. 네. 부정선거도 있지만 아니나 다를까 당연히 죽 써서 개 줬죠. 지금 생각하면 한 번의 약간 전진을 위해서 사실은 대중들을 생각한다면 그죠? 네, 그렇죠. 예,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87년 직선제를 수용하면서 그 당시 군부독재 정권이랑 그때 안기부였죠. 안기부가 그 생각을 했을 때 직선제 받아들여도 절대로 이 두 사람이 단일화를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4자 필승론을 갖고서는 간 거지. 그 김종필. 나 이 사람 보통 사람 승리했습니다. 네. 이 소리를 들어야만 했죠. 그랬었죠. 네. 그렇게 이제 87년을 했고 92년 이제 방위병이었다고 하지만
그래요. 지금 뭐 예전 걸 물어보니까 얘기를 한 건데 다시 돌아와서 2017년 대통령 선거는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면은 아무리 엄살을 누가 피웠다 하더라도 가장 마음 편히 치렀던 선거 아니겠어요? 진짜요? 더불어 저는 근데 그랬나? 믿음이 부족한가? 저 걱정했는데 끝까지. 아니 근데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은 있었지만은 불안감이 사라진 건 왜냐면 아니에요. 근데 그 문캠 부산 쪽 여론이요 급격하게 바뀌면서 캠프 내부에서 왜 계속 위험 시그널을 외부로 보냈잖아요. 예, 그렇죠. 예. 그게 선거 전략 차원은 아니었던 거예요. 실제로 볼 수 있어요. 물론 이제 전국적인 판세를 보면서 그 수치를 다 이렇게 감안했겠지만 부산 뒤집어졌잖아요. 거의 뒤집어질 뻔했잖아요. 경남은 뒤집어졌고 맞습니다. 예. 그런 상황들이 그냥 엄살은 아니었던 거죠. 만약에 6월 9일이었다 그러면 얘기가 좀 달라지는데 5월 9일이기 때문에 너무 그 6월 9일은 뭐야 그러면? 아 계속 치고 올라갈 수 있는 시간? 근데 저는요 딴 네. 게 아니라 이 이게 국민통합 하는데 이 전 국민이 보고 있는 대선 개표 방송 시간에 지도로 그림으로 아주 쉽게 그 통합됐다라는 거를 확인하고 싶었어요. 근데 여전히 한쪽 귀퉁이가 빨개 버렸잖아요. 그렇죠. 2012년에는 한쪽 귀퉁이가 노랬고 네. 이 극단적인 대비 이게 그러니까 많이 아쉬운 거죠. 가능했을 텐데. 네? 근데 선배님 재밌는 그림이 있는데 사람들은 다 이제 전국 지도만 보는데 저는 이제 광역단체별로 보는데요. 네. 경기도는 저기 포천, 연천 그리고 양평. 가평 제가 그리고 양평에 삽니다. 여주 완전 원 사이드로 그 동쪽에 네. 이게 다 빨간색이고요. 아, 강원도도 가보면은 춘천 김진태 지역구에서 압승했어요. 더불어민주당이. 그렇긴 해요. 근데 네. 저기서부터 고성부터 속초 네, 남아 네. 이긴 것 네, 같은데 양양, 강릉, 삼척, 동해 여기 다 빨간색이야. 또 충청남도도 보면은 서해안 쪽으로 다 빨간색이고 한쪽 사이드로 충청북도도 옥천, 보은 뭐 이쪽으로 해가지고 동쪽으로 다 빨간색이고. 아 역시 그게 현실이야. 역시 언론인이구나. 나는 그런 거 볼 생각 근데 또 안 재미있는 했는데. 게 경남 같은 경우는요. 네, 네. 경남 같은 경우는 양산, 김해, 서쪽, 동쪽 이쪽은 또 파란색이고 나머지 다 빨간색이고. 야, 이게 굉장히 이게 무슨 차이가 있을까? 왜 이게 끝 부분에서 이렇게 그 새누리당이 완승을 하거나 혹은 뭐 더불어민주당이 완승을 하는지 저는 참 그게 너무 흥미로웠고요. 그랬군요. 예. 근데 저는 그 역설적에 예를 들면 성주 같은 데서 그 어떻게 홍준표를 지지할 수 있느냐라고 얘기를 하지만 거기 예를 들면 거기 80% 이상이 박근혜 씨를 지지했던 곳이거든요. 이제 50%로 떨어졌다. 많이 빠졌대요. 40% 준 거는 이건 어마어마한 사건인데 2012년에 그런 비해서 어디가요? 성주요. 예를 들면 성주. 아, 성주요? 사드. 예. 그래서 지금 거기 성주 분들이 그 저 오늘 제 그 팟캐스트에 나오시는 김수민 씨라고 이분이 네. 녹색당 대변인 했다 지금 그렇죠. 구미에서 활동하시는 분인데 구미. 네. TK 이번 결과를 놓고 다 빨간색이니까 뭐 그냥 온갖 험한 얘기들이 SNS에 나오는 모양인가 봐요. 그렇게 보면 안 된다. 네. 80%에서 50% 떨어진 게 그럼요. 대단한 일 아니냐. 그럼요. 그 저기 저 어딥니까 김천시 쪽에서는 두 군데는 또 그 저기 문재인 후보가 이겼어요. 동단위로. 그렇군요. 이거는 혁신적인 일인데 그 일에 대해서 그 경상북도의 어떤 진화 변화 이런 것들 너무 간과하고 요구를 하면은 이게 도움이 되겠냐 이런 얘기하는 분도 있고. 그건 저는 너무 이게 맘 좋은 얘기 같고요. 제 분석은 좀 다릅니다. 2012년도에 박근혜 씨가 51.6%? 네네. 51.6%. 문재인 후보가 48점 몇이죠. 네. 요번에 문재인 심상정 후보 합한 거 48 안 되죠. 그래요. 예. 안 돼요. 그러면은 문재인 후보는 2012년 대비 득표율 떨어진 거죠. 네. 그러면 뭐 지금 이런 판세가 좀 안심이 돼서 진보층이 심상정 쪽으로 갔다라고 생각하면 적어도 합쳐서 많이 나왔어야 되죠. 근데 안 나왔어요. 그러면 바른정당은 반박근혜 또는 그걸 넘어서는 그 공화국이라는 표현 자주 쓰시잖아요. 그 친공화국적인 그런 표로 봐야 되냐?
안철수 후보의 표는 다 그걸로 봐야 되나? 일단 바른정당하고 자유한국당 합쳤더니 30%가 넘어버렸어요. 그렇죠. 네. 일단 콘크리트 지지율은 넘어선 거죠. 저는 한풀이라고 봅니다, 여전히. 네. 거기서 거기죠. 뭐 거기 뭐 유승민 후보의 어떤 개인적인 뭐 캐릭터라든가 뭐 또 유승민 후보 딸 어떤 분을 그 설현 마케팅에다가 비유했던데 그거는 민심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잖아요. 그리고 안철수 후보가 선거전 내내 어떻게 했습니까? TK에 그 호소했어요. 그러면 그 수의 상당수는 2012년에 박근혜 찍었던 표라고 봐야 됩니다. 네. 셋이 합쳤더니 50%가 넘어요. 뭐가 바뀌었는데? 아니 사람이 쉽게 안 바뀌잖아요. 예.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요. 네. 별로 안 바뀌었다. 네. 역시 판이 지금 다자구도였기 때문에 이긴 거지. 네. 뭐 민도가 상승하거나 또는 뭐 어떤 뭐 진보가 어느 정도 이루어져서 이 성과가 이루어진 건 아니다. 저는 이제부터 이 사회가 성숙하고 한 단계 올라가는 걸로 가야지. 네. TK에 대해서 많이 좋아졌다. 저도 그 얘기 하고 싶어요. 그럼 박수 받을 것 같아. 근데 아무리 봐도 그건 아니에요. 그 욕하지는 말자는 그런 취지에서 얘기를 한 거예요. 거기엔 동의합니다. 욕하지 말자. 그래봤자 뭐 서로 좋은 게 하나도 없으니까. 예. 뭐 그런 건데. 자 우리 뭐 좀 그럴싸했어요? 예. 좋았습니다. 예, 박수들도 안 쳐주시고. 네. 제가 너무 분위기 깬 것 같아가지고 좀 뻘쭘해가지고. 아니 중요한 말씀이시죠. 예. 네. 노정열 씨 같은 경우 이번 대선을 어떻게 치르셨어요? 저는 그 3년 전에 이제 그 문재인 후보께서 그 세월호 진상규명 요구하면서 단식하고 저희 셋이 삼형제처럼 나온 사진 이렇게 하고 그랬더니 막 SNS에서 반응이 꽤 있었어요. 네. 그랬더니 제가 요즘에 작년 3월부터 TBS에서 교통방송 토요일하고 일요일 날 저녁 6시, 8시 2시간짜리 노정열의 주말에 좋다라고 진행을 하는데 일부분에서 그거를 바로 캡처해가지고 저희 TBS에 진행자가 편파적이라고 문재인 후보 저기 한다 그래가지고 3일 전화도 아니고 하루 딱 했는데 그날 밤에 PD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도현 씨 저희 TBS의 의미랑 저 입장과 상관없이 저 진행자가 특정 후보 지지한다고 계속 지금 올라오고 있으니까 마음은 알겠지만 자제해달라고 그래요. 제가 문재인 후보 사진을 빼고 개그를 치면서 그때는 운동했죠. 예를 들면 뭐 우주의 기운이다. 이번 선거는 부정선거의 기운이 농후하다. 왜냐하면 그 하고 많은 부뚜껑 안에 사람 인자가 들어가 있다. 15명의 후보 가운데 인자가 들어간 사람이 누구 있느냐. 그리고 사람이란 걸 강조한 사람이 15분 중에 누가 하나 있냐. 네. 부뚜껑에 사람 인자가 들어가 있으니까. 그렇게 했더니 아무도 또 뭐라고 못하죠. 나무 목자가 들어가 있지 않나? 그 나무 목이에요 이게? 그래가지고 아무튼 하루만 천하 열심히 하고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약간 돌려서 이렇게 운동을 했었고요. 이분 같은 경우는 상당히 그 사상이 진보적이기 때문에 기호 1번이 아닌 5번이나 다른 후보를 응원하지는 않았을까요? 뭐 그걸 꼭 밝혀야. 네네. 예. 제가 그랬습니다. 15분 중에 후보 가운데 그때 찍히고 난 다음에 이제 마음에 든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이리 오너라. 반응이 있을 때까 다시 할게요. 네. 숫자로 표현했습니다. 이리 오너라. 네. 숫자는 딱 2개만 나왔습니다. 2번이요? 1 오너라. 네. 근데 노정면 기자 말씀 들으니까 네. 진짜 냉철하게 분석해 보면 크게 바뀐 건 없고 진보는 했습니다만 다자구도였기 때문에 이겼죠. 진짜 그 합친 거 생각하면. 그러나 또 결론도 좋았던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경상도 분들을 다 욕하거나 뭐 너무 뒤처진 사람 내지는 반동으로 우리가 또 몰아붙이는 것도 그런 생각도 이제는 조금씩 그것도 적폐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게 몰아세우자는 거 아니에요? 일쪽에서 그런 그러니까 지나친 낙관은 상상이 있더라고요. 진짜. 지나친 낙관은 경계하자라는 그런 그렇죠. 의미로 말씀하신 네.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냥 정확하게 현실을 좀 봤으면 좋겠다. 맞아요. 뭐 네. 제 얘기가 정확하다는 건 아니고 네. 하여튼 좋은 게 좋은 아니, 분석은 거라는 맞습니다. 식으로는 예. 안 했으면 예. 좋겠다. 그렇군요. 네. 내년 또 지방선거도 있고 1년밖에 안 남았는데. 근데 저는 다른 걸 다 떠나서 2012년에 유력한 여론조사 결과는 모두
한 번도 문재인 후보가 이긴 적이 없었다라고 했습니다만 그래도 선거 끝난 다음에 한동안 신문 못 받고 SNS 삼가하고 그냥 미치겠거든요. 근데 오늘은 뭐가 다르냐면 하루 종일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낄낄거리고 또 킹 울기도 하고 이런 거 했어요. 이게 이제 달라진 건데. 울었어요? 예. 왜냐하면 저는 문재인 후보 대통령이 돼서가 아니라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안철수 씨가 대통령이 됐다 하더라도 절반은 성공한 거구나 라고 생각하고 싶은 마음의 준비가 돼 있었어요. 근데 왜 오늘 킹 이랬냐면은 뭔가 우리 그 간절함이 우리 민중들의 시민들의 간절함이 보상을 받았구나. 그 간절함. 그 5개월에 걸쳐서 1,700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사실은 대선 이긴 것도 이긴 거지만, 네. 그죠? 그 30년 아까 용민 씨가 87년도, 92년도 물어봤지만 이렇게 아마 국민들께서 1,700만 명이 연인원으로 5개월 동안 이렇게 대한민국의 60, 70년 쌓인 적폐를 타파하고자 촛불 들고 네. 이거 자체가 사실은 뭐 문재인 후보 지금 뭐 안철수 후보가 됐어도 혹시 절반이라고 하셨지만 네. 진짜 이거는 역사적으로 국민들께서 박정희 신화가 잘못됐다는 것을 반 이상 깨달으셨고 네. 또 우리 전 국민들께서 특히 지난번에 박근혜 대통령을 찍었던 5, 6, 7, 80대 선배들 중에서 상당 부분도 내가 뭔가 잘못 생각했었구나라고 깨달으셔서 오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최순실 씨가 정말로 우리 역사에서 굉장히 큰 일을 이게 한 사람이 자기도 모르게 했지만 이렇게 6, 70년의 적폐를 온 국민이 5개월 동안 불상사 없이 이렇게 촛불을 들고 탄핵정국을 만들고 장미대선을 만드는 혁혁한 공이 있기 때문에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저는 박근혜 대통령은 계속 재판도 받고 감옥에 계셔야 되지만 적당한 시기에 최순실 씨는 좀 사면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최순실 씨가 얼마나 위대한 일을 아버지 최태민도 못한 일을 60년의 적폐를 최순실로 인해서 물론 딸 정유라와 합작으로 정말 역설적이게도 아주 위대한 그런 사건이 아니었으면 이렇게 국민들이 못 나왔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사면권은 함부로 주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뭐 모든 돈을 다 환수를 해서 그렇죠. 나가는 것보다 안에 있는 게 낫다. 이런 상황이 될 수 있도록 안에 있으면 밥을 꼬박꼬박 주잖아요. 네. 나왔을 때는 뭐 한 푼도 없는 이런 상황이 되면은 저는 뭐 사면해도 좋다고 노래하시려고 그런다. 예, 이제 뭐 노래를 하고 2013년 광주 조합원 행사가 대전인가에서 광주셨습니다. 우리 광주였죠? 용민 씨도 갔었고요. 그때 불렀던 노래가 있어요. 개사곡인데 그 지금 어렵게 다시 가사를 되살려 갖고 준비를 했어요. 도대체 권력이란 무엇인가? 저 일부 가사는 저랑은 조금 차이가 있지만 그래도 손병희 씨께서 쓴 가사이기 때문에 제가 쓴 건 아니고. 그럼 누가 한 거죠 이거? 저작권을 명시해 주세요. 1987년 요때 그걸 약간씩 더 바꿨죠 지금식으로. 예, 지금식 약간 단어 한두 개만 바꿨어요. 킬리만자로의 피범인데 굴리만자로의 고독. 네. 제가 큰 배지를 달고 국회의사당을 어슬렁거리는 민주당을 본 일 있는가? 권력의 찌꺼기만 찾아다니는 만년야당 민주당. 나는 야당이 아니라 여당이고 싶다. 권력 높이 올라가 총 맞아 죽더라도 굴리만자로의 그 대통령이 되고 싶다. 자면서도 불안하고 자고 나면 더욱더 불안해지는 나는 지금 청와대의 어두운 모퉁이에서 잠시 쉬고 있다. 의기양양한 촛불 시위의 불길에 가슴 조이기도 하지만 이 조그만 땅덩어리에서 2년 또 5년이면 무슨 상관이랴. 나보다 더 오래오래 18년씩이나 해먹었던 박통이란 사나이도 있었는데. 여당으로 왔다가 야당으로 갈 순 없잖아. 내가 산 흔적을 난 남겨둬야지. 총 맞아 억울하게 죽을 땐 죽더라도 빛나는 대머리로 타올라야지. 좋아 아주 좋아 대머리야. 묻지 마라. 오링날 때까지 가는 거야. 아주 좋아. 왜 그렇게 높은 곳까지 오르려 애쓰는지 묻지를 마라. 고독한 남자의
불타는 심정을 아는 이 없으면 또 어떠리. 정치하는 일이 불안하고 등이 시릴 때 그것을 지탱할 만한 아무것도 없는 보잘것없는 나를, 그런 나를 유지해주는 것은 아메리카, 미국 때문이라고. 미국이 사람을 얼마나 고독하게 만드는지 모르고 하는 소리지. 미국만큼 고독해진다는 걸 모르고 하는 소리지. 형님은 코카콜라를 사랑한다고 했다. 나도 코카콜라를 사랑한다. 아저씨는 캔트를 피운다고 했다. 나도 캔트를 피운다. 그리고 또 나는 사랑한다. 화려하면서도 쓸쓸한, 가득 찬 것 같으면서도 텅 비어있는 아메리카의 건배. 권력이 외로운 건 운명을 걸기 때문이지. 모든 것을 가니까 외로운 거야. 대통령도 수상도 모든 걸 요구하는 것, 모두를 건다는 건 외로운 거야. 독재란 종말이 보이는 저 역사의 필연. 님자, 이 재규가 너무 심했어. 역사의 본인이 한 번 더 하는 건 맞는데 내 딸님이 그래 좀 풀어줘. 하면 되는 거야 여러분. 모두를 잃어도 독재는 후회 없는 것. 그래야 독재했다 할 수 있겠지. 아무리 많은 경쟁자가 있어도 나 혼자만 대통령으로 남아야지. 모두가 나를 버린 땅일지라도 한 줄기 힘찬 탄압으로 밀어붙여야지. 아무리 경쟁자가 있어도 꺾이지 않는 한 한 그루의 나무가 되어야지. 내가 지금 이 세상을 살고 있는 것은 21세기의 독재가 간절히 나를 원하기 때문이지. 지키련다 오늘도 저 높은 곳 굴리만자로. 오늘도 많은 간이 총칼을 메고 저승에서 만나는 박통과 악수하며. 님자 뭐하는 말이야? 그대로 죽어간들 또 어떠리. 여러분 저도 박통입니다. 외롭습니다. 면회 좀 와주시길 바랍니다. 하늘도 속고 땅도 속고 몽땅 속았습니다. 참 야박한 국민들입니다. 면회 좀 와주세요. 감사합니다 국민 여러분. 촛불이 승리했습니다 국민 여러분. 애드립으로 막 고맙습니다. 이게 우리 광주에서 했을 때는 반응이 되게 좋았는데 여기는 더 좋네요. 네. 시의성이 좀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이런 노래를 부르면서 그 엄혹한 시절에도 웃으면서 싸우려고 노력을 했었던 그런 시절이 있었다고 합리화를 시키면서 이 두 분께서 노정면, 김용민, 노정면 이 두 분께서 오늘 이 방송 그리고 대선 뒤풀이를 마치면서 한마디씩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해고되기 전에 앵커였다고들 아시잖아요. 그 전에는 경제부 기자를 했습니다. 그리고 YTN에서는 알아주는 이 투잡꾼이에요. 그래프도 꽤 잘 보고요. 돈도 꽤 많이 벌었습니다. 다 술로 탕진해서 문제지. 제가 주식으로 번 돈으로 먹은 술을 하면 여기 다 채울 것 같은데. 근데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역사에도 그래프가 있다고 생각해요. 해방 이후 50년 내내 내리막길을 걷던 우리 역사의 그래프가 10년 동안 반짝 상승을 했다가 또 9년 다시 하락했잖아요. 우리 지금은 우리 대선 직전 우리 이 시점은 증시용으로 주식용으로 전 저점에서 저항을 하고 있는. 거기서 만약에 저항하지 못하고 뚫려버리면 우리 이제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2022년 없습니다. 없었을 거예요. 근데 다행히도 반등에 성공했어요. 네. 그러면 이때는 또 이제 뭐가 생기냐면 이전 정고점이 저항선이 됩니다. 뚫고 올라가는 저항선이 됩니다. 노무현, 김대중 그 수준을 돌파하지 못하면은
다시 떨어집니다. 그거는 저는 그 주가 그래프를 굉장히 신봉해요. 근데 보니까 우리 삶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하나는 같이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문재인 정부 이 시대에서 전고점을 뚫지 못하면 다시 백도 한다. 네. 1992년 선거 얘기 아까 했습니다마는 92년 서울 장마가 장마 서울인가? 92년 정대춘 장마 선생의 노래 있잖아요. 제가 가사를 정확히 기억 못해서 조금 전에 찾아봤는데 거기 이런 저기가 나와요. 절망으로 쓰러진 가슴들 이제 다시 일어서는구나. 네. 1992년 그것이 희망을 노래한 건지 절망을 노래한 건지 저는 잘 모르지만 지금에 대입해 보면은 그때 품었던 희망, 그 희망이 그때는 꺾였지만 15년이 지난 지금 겨우 뚫고 올라왔어요. 땅 위로 올라왔습니다. 우리 이 희망을 좀 같이 키워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언론으로 뭉쳤지만 결국 사회를 고민하고 정치를 고민하고 지금 여기까지 왔잖아요. 언론이 사회고 사회가 언론이고 정치가 언론이고 다 우리고 다 한 덩어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민 TV를 중심으로 우리의 가치를 공유하고 미래를 같이 조금이라도 진보시키는데 여러분들과 인연을 더 깊게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앞에서 너무 화려한 말씀을 하시면 제가 너무 초라해집니다. 제가 아까 87년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87년에 6월 항쟁이 지난 촛불혁명이고 개헌이 탄핵이고 그리고 그해 대선이 올해 대선이라면은 그래서 올해 대선에서 우리가 졌다면 그로부터 10년이 지나야 집권의 기회를 얻는다면 그러니까 지금이 2017년이니까 2027년쯤 가서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다면 어떨까? 너무 절망적이지 않습니까? 근데 또 1987년 이후를 얘기했는데 그 이전을 보자고요. 1972년부터 우리는 유신으로 인해서 직선제기연에 그 직선으로 대통령을 뽑을 수 없는 상황이 됐단 말이죠. 그 사이에 또 5월 광주 학살이 있었고요. 1972년부터 87년까지 대통령을 뽑을 수 없는 그런 나라. 이렇게 생각하면은 72년부터 97년까지 어떻게 우리는 버텼는지. 예를 들어서 지금 2017년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근한 15년이죠. 25년이죠. 25년. 2017년 기준으로 25년 지나야 정치가 바뀐다라고 생각한다면은 저는 기회주의에 투항할 것 같아요. 네. 그 오늘날 보니까 70대에 그때 20대 개새끼론 때문에 아주 곤욕을 치렀는데 오늘날 70대 개새끼론 이건 아니고요. 네. 아유 반듯하게 사신 우리 어른들이 많이 계시지만은 뭐 요즘 정치권에서 뭐 난다긴다 하는 그런 분들 보면은 70대들 보면은 이분들은 너무 노회해서 진정성이란 건 없는가 보다 이런 느낌이 드는 분들 보면은 그것도 이해가 되더라고요. 72년부터 97년까지 우리 사회를 지배했던 거는 군사독재, 기회주의 이런 것이니 그래서 참 2017년에 우리가 촛불혁명을 뭐 완수했다는 표현은 좀 그렇습니다만은 일단 큰 틀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었다는 것은 얼마나 우리 민족이 큰 복인가. 그리고 또 우리 자식들 제가 큰아들이 11살인데 촛불을 보고 박근혜 탄핵을 보고 그리고 이번 대선을 보면서 당연히 역사는 이래야 하는 줄로 이제 알게 됐단 말이죠. 네. 저는 또 우리 자식들에게 엄청난 큰 유산이라고 또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번 촛불혁명을 함께 기뻐하면서 함께 촛불을 들었던 모든 분들은 이거를 유산으로 갖고 자식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유산으로 인식해도 충분히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면서 촛불혁명 우리가 함께 자축하고 기념하고 또 다시 어둠의 세월이 오지 않도록 우리 노종면 선배 말씀대로 열심히 우리가 또 정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프랑스 혁명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 프랑스 혁명 이후에
여러 번의 반혁명이 있었어요. 나폴레옹도 황제가 된 적이 있었고 루이스 18세가 등장한 적도 있었고 나폴레옹 보나파르테의 조카가 나폴레옹 3세라고 해서 욕을 하세요. 황제가 된 적도 조카가 나오고 18세가 나오고 조카가 나오고. 앞으로 한 달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지만 확실한 거는 우리는 15년 전보다 더 성숙했다는 거고 그리고 이 정부 또한 그리 되리라 생각합니다. 쉽게 흔들리지 그때보단 덜 흔들 거고 그때보다 덜 신랄해질 것 같아 우리가. 그것은 참겠다는 게 아니 칼날이 무디겠다는 게 아니라 성숙하겠다는 그런 얘기죠. 네, 이렇게 하면서 공화국 시민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더 15년 전보다는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 의미에서 드디어 우리가 이제 유신이 끝난 거 아니에요? 유신은 1979년에 끝난 줄 알았는데 생각해보니까 이번에 끝났어요. 3월 10일에. 예, 그런 의미에서 유신 때 만들어졌고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명곡 중에 하나로 남아있는 그 노래 아침 이슬을 부르면서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어떠세요? 네. 예. 다 같이 아침 이슬. 긴 밤이 새우고 불림마다 맺힌 진주보다 더 고운 아침 이슬처럼 노정면 내 맘의 서름이 알알이 맺힐 때 아침 동산에 올라 작은 미소를 배운다. 태양은 묘지 위에 붉게 타오르고 한낮에 찌는 더위는 나의 시련일지라. 반드시 행동하는 양심으로 승리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원칙과 상식대로 모양새 좋게 사람 사는 세상을 만듭시다. 감사합니다. 문재인입니다. 사람이 먼저인 세상 반드시 함께 하실 거죠? 그럼 모두 버리고 나 이제 가노라. 같이 서로 모두 버리고 나 이제 가노라. 자 여러분 건배하면서 오늘 콘서트 사람 자 조합원 대선 뒤풀이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가 50년 48년부터 98년 IMF 올 때까지 수구 정권이 있었고요. 그 후에 어렵사리 50만 표, 40만 표 정도로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10년 했고 9년 동안 이렇게 적폐가 쌓인 다음에 다시 이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섰으니까 정말로 나머지 하고 싶은 말씀은 살아계셨으면 참 그래도 참 기분 좋았을. 네네. 벌써 2009년도니까 8년 됐네요. 네. 8년 전에 돌아가신 5월달에 한 분 돌아가셨고 8월달에 돌아가셨는데 아쉬운 게 많았고 저희들은 참 비판을 많이 했습니다만 지금 보면 그래도 그 10년의 가치가 얼마만 했었던가를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되면서 제가 DJ 버전과 노통의 버전으로 짧게 좋습니다. 그래도 얼마나 길어질지 모르겠으면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따 겁나게 반갑습니다. 말하자면 이번에 문재인 후보의 당선은 참으로 감개무량해 보여요. 참여정부와 국민의 정부가 못다했던 미완의 개혁을 저희가 여러 가지 언론 때문에도 그랬고 기득권 때문에도 그랬고 제가 능력이 부족했기 때문에도 그랬고 아무튼 돌이켜보면 겁나게 부끄럽고 참담하고 송구합니다만 그래도 50년의 설거지하느라고 저나 노무현이나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이제 훌륭한 문재인 후보가
이 탄핵 정국에서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김대중 노무현이 못다 했던 오버더 김대중 오버더 노무현 돼가지고 앞으로 30년 40년 50년 동안 우리 민주진보가 훌륭한 의미의 장기 집권을 해가지고 나라를 정상으로 되돌리시길 바라고요. 아무튼 우리 문재인 후보 고생 많이 했고 국민들이 승리한 겁니다. 촛불에 5개월이 넘는 1700만 명의 촛불 여러분들이 행동하는 양심으로다가 대한민국의 역사와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느라서 쪽팔리지 않도록 여러분이 대한민국의 기본을 만들어줬습니다. 아무튼 얼마나 훌륭한 인물들이 많습니까? 문재인 말고도 박원순도 있고 이재명도 있고 안희정도 있고 감개무량하고 우리 국민 여러분 이 김대중 노무현이 못다한 개혁을 우리 문재인의 이름으로 국민의 이름으로 대중의 이름으로 누가 조국에 가는 길을 묻거든 눈을 들어 대한민국 국민과 문재인 정부를 보게 하라. 문재인 정부가 서야 나라가 산다. 여러분이 끝까지 앞으로 30-40년 동안 민주진보 정부가 장기 집권 선한 독재를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끝까지 너무 체근하지 마시고 야단하지 마시고 끝까지 성공할 수 있도록 30-40년 여러분 죽을 때까지 끝까지 이 땅의 민주주의와 평화와 자유를 지켜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시대 행동하는 양심 국민TV 조합원 여러분과 대한민국 만세! 아이가 여러분들 이래 뵈니까 기분이 좋습니다. 모쪼록 원칙과 상식대로 모양새 좋게 또벅또벅 걸어온 문재인이 대통령감이 되느냐? 그래 물어봤을 때 제가 그랬습니다. 노무현의 친구 문재인이 아니고 문재인의 친구 노무현이라서 행복하다. 제가 그런 적이 있지요. 모쪼록 여러분께서 제가 간 다음에 아이고야 지문미 지켜주지 못해 미안합니다. 그러면서 간 수많은 노무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제는 다시는 이렇게 어렵사리 잡은 이 민주정부 3기 이 김대중과 노무현이 못다한 미안의 개혁을 여러분들이 문재인 욕도 하시고 비판도 하시되 끝까지 지지하고 성원하고 여러분들이 끝까지 제대로 개혁을 할 수 있도록 문재인과 대한민국의 역사를 반드시 만들어주시길 바라고요. 아무튼 기분이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래 훌륭한 정부를 만들어냈고 앞으로 훌륭한 30-40년 대한민국의 원칙과 상식과 정의가 살아있는 우리 아이들에게 떳떳하게 정의를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나라를 지역감정에 굴복하지 않고도 떳떳하게 미래를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나라를 우리 국민TV 조합원 여러분들이 반드시 만들어줘야 될 것 같고요. 앞으로 30년 40년 여러분들이 굳건하게 믿고 행동하는 한 나라의 역사가 원칙이 상식이 그래 바로잡힐 걸로 생각하니까 이 노무현이가 야 기분 좋다 이렇게 하실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재인입니다. 끝까지 가.